좋았다. 전 할머니 빈장이 참이라고 하자. 나는 진정 강원도 그 마을에 버려진 농바지였을지도 몰라. 그러기에 18 새봄은 고들피리 곡조에 불을 불고 첫사랑에 흘러간 한부의 밤 눈물 섞고 마신 술 피보다 달더라. 공명이 마다곤들 언제 발이나 했나.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 서리 밟고 걸어간 새벽길 위에 갓잎만 새하얗게 단풍이 들어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 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 눈 위에 걸어가면 자욱이 지리라고 때로는 설레이며 바람도 불지. 돋보기 아니에요. 근시 근시에 길게 외우고 갔습니다. 한문의 흐린 그림자는 창공에 무엇을 달리시는지 아마도 감옥에 간 아들의 입맛을 그려나보나 봐요. 시냇가 머리나무 잎다름 흐느적거립니다. 품에 방망이 소리 왜 저리 못할까요? 쨍쨍한 이 햇살에 무더기만 빨기는 짜증이 난게죠. 빌딩에 비대침에 아지랑이 걸려서 어덕거립니다. 돌아온 제비 때 표사선을 들이며 날아 제재거리는 건 깃들인 옛 집터를 찾아 못 찾은 괴로움 갖고 아편 나릿한 남만의 남만의 본대의 두레코를 타오르고 옥돌보다 찬몫이 있어 인력이 발만하는 거리로 쏠려 그리엔 노아의 홍수가 넘쳐나고 위태한 섬 위에 빛나는 별 하나. 너는 고 알몸 동아리 향기를 봄바다 바람 실은 돛대처럼 오라. 무지개 같이 황홀한 삶의 광명 재와 곁들여도 살족한 우리 삼족한 지금 안 쓰는 말이 좀 많아가지고 약간 해석이 안 되는 게 여전히 많아서 읽기가 어려운 거죠. 삼직한, 뭐 살아봄직한, 뭐 살만한, 뭐 살아봄직한. 그건 그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삼직한이라고 아무도 안 하니까 요새 미안한데 뭐 삼직한, 아니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뭐 살아봄직한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삼적한 네, 살아봄직한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살아봄직한. 네. 먼저 연보 먼저 말씀드리면 연보는 이제 뭐 저희 왜 그 어떤 사람의 뒤에 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연역을 쭉 나열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이제 시로 쓴 건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뭐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근데 그렇게 아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되게 귀한 우리 손자일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왜 귀한 자식일수록 좀 이렇게 흔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아마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같이 오시네요. 동무가 있어서 돌짝잖아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여기 세우자. 그래서 이제 앞에
앞에서는 쭉 자기가 그런 삶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과거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첫사랑의 실패도 해보고 슬퍼도 하고 술 먹고 울기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1년부터 4년까지는 이제 과거의 일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 나의 모습인 거죠. 나는 지금도 막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계속 그 뭐 나의 성공, 공명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맨날 여기저기 또 떠돌아다니고 서리 밟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뭐 단풍 들고 뭐 새하얗게 새벽길 이런 길을 걸어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웠다. 나의 이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계속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긴 하지만 그럼 내 삶이 너무 싫은가? 후회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약간 반전처럼 이제 눈길을 걸어가면 자국은 이제 발자국을 얘기하겠죠. 나의 발자국이 이렇게 남는 거죠. 내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을 질이라는 건 이렇게 발자국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발자국이 새겨지라고 때로는 설레이며 휘파람도 분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내 발자국을 따라서 누군가 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신나는 거죠.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걸음이 되게 힘든 것만은 아닐 거야. 뒤에 나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겠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간다. 눈길을 차곡차곡 밟아서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보를 만약에 우리가 주제를 정할 때 약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볼 건지 아니면 요 맨 마지막을 좀 중점을 둬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 나는 다시 좀 잘 살아볼 거야 나의 이 길은 힘들지 않아 후배들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볼 건지는 저희가 이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을 중점으로 두고 읽을까는 한번 주제를 딱 하나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중점에 둘 거면 약간 이렇게 희망찬 다시 한번 나아가보자 뭐 이런 시가 될 거고요. 앞부분에 약간 중점을 둔다면 아 삶이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지치고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걸 중점을 둘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뒷장의 앞편은 제목에서도 보이다시피 약간 이런 말은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퇴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도시의 뒷모습 약간 첫 시작부터 나릿한, 느릿한, 술 취한 약간 그런 느낌 남만의 밤, 번제의 불에 타오르고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막 앞편에 취한 채 널브러져 있고 술에 취해 널브러진 막 해롱해롱 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약간 그 재물에 비유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도시의 뒷모습이 마치 너무 위태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뒷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마다 약간 이렇게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이 네 번째 부분을 되게 여성의 몸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서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년, 2년, 3년, 4년이 이제 같은 무리에 들어가겠죠. 이게 사람들이 술 먹고 아편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어떤 도시의 뒷모습 이런 되게 해롱거리는 모습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무지개와 같이 황홀한 삶의 광영은 되게 빛나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비꼬는 거겠죠. 진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해롱거리는 게 정말 아유 괜찮아 살아볼만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렇게
중국이나 이럴 때 왜 아편 전쟁 이후로 막 이렇게 왜 그렇게 아편에 취해서 그런 모습을 아마 여기 시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건 약간 좀 분위기가 애매모호한 시여가지고 얘를 어디에 넣어야 되지? 라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냥 풍자?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뒷장의 춘수 3세도 이건 진짜 그 당시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당연히 이제 1, 2, 3에서 장면이 세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도 이제 3명이고요. 춘수는 이렇게 봄날에 느끼는 이 3가지 장면, 3가지 감정 이런 뜻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미나리 장수가 미나리 사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감옥에 간 우리 큰아들이 떠오른 거죠. 미나리 나무를 좋아했던 미나리 국을 좋아했던 아들이 당연히 떠오르면서 이제 눈빛이 흐려지는 아들 걱정에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X는 잘 읽어주셨는데 감옥에 간 맞습니다. 이제 감옥이라는 말을 거기 쓸 수 없어서 이 검열에 아마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X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요거 자체가 되게 시대를 한잔하는 빵에 그렇죠. 빵에가 감옥에 간 네 맞아요. 감옥 옥에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2연에서는 이제 그 시냇가에서 옛날에는 시냇가에서 이제 방망이 두들기면서 빨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방망이 그 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다. 왜냐하면 다 이제 막 빨래거리가 다 해지고 막 낡고 막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인 거고요. 마지막 3년은 제비 때가 왔는데 자기 집을 못 찾고 있다. 그 집화가 사라졌겠죠. 자기가 살던 곳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지 못하고 어디론가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그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 세 장면 모두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만 옳은 소리를 해도 감옥에 끌려가는 현실, 무더기만 입을 수밖에 없던 찢어지게 가난한 삶, 가난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이런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시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 흐트러진 갈기 후줄근한 눈 밤송이 같은 털 오 먼 길에 지친 말 채찍에 지친 말이여 수긋한 몸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내국 오 구름을 해치려는 말 새벽에 소리칠 흰 말이여 서울 어떤 시골이라도 어린이들은 있어 그놈들 숨결조차 잊지 못할 자랑 속에 피어나 황홀하기 장밋빛 바다였다. 밤마다 야광충들의 고운 돌 아래 모여서 영화로운 잔치와 쉴 새 없는 해조에 따라 푸른 하늘을 꿰었다는 이야기. 온 우리의 심장을 거기에 느껴보겠다고 모든 길과 길들 핏줄같이 엉클어서 영마다 누름나무가 늘어서고 긴 세월이 맴도는 그 판에 고추 먹고 뱅뱅 찔레 먹고 뱅뱅 넘어지면 만모스의 해월처럼 흐르는 인광 길다랗게 개암이 마치 개암이다. 젊은 놈들 겁이 잔뜩 나 차마 하는 마음은 널 엉망에 비겨 잊을 것이었다. 깍쟁이 언제나 여름이 오면 황혼의 이 뿔따기 저 뿔따기에 한 줄씩 걸쳐매고 짐짓 창궁에 노려드는 거미집이다. 텅 빈
제발 바람이 세차게 불거든 캐캐묵은 먼지를 눈보라 마냥 날려라. 녹아내리면 개천에 부는 살모사들 승천을 하는지. 그 작품이 완전 극과 극으로 너무 수준이 너무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이러는데 너무 어려운. 예, 그 말은 이육사가 가장 처음 발표한 시로 알려져 있고요. 1930년 1월 3일 날 발표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930년이 그 백마띠래요. 그래서 그 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백마를 찬송하는 그런 시를 이제 써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시를 써서 이제 1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게 이육사의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육사가 진짜 쓴 게 맞을까? 아닐까? 약간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육사가 썼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이렇게 반대측 얘기는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요 시만 발표했어요. 나머지는 발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비평론 이렇게 뭐 사회 참회 우리 그 신문에 주필 뭐 논설 이런 거 싫잖아요. 그런 거로는 이활이라는 이름으로 그 비평문, 시평 뭐 이런 거 쓴 거는 있는데 시로는 말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걸 발표한 후 5년 동안 시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발표한 게 1935년 6월에 아까 읽었던 춘수삼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거 이육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활이라는 이름도 이육사가 사용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아마 이제 이 시를 쓴 게 아닐까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육사의 작품으로 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러고 이렇게 읽으면 이육사가 쓴 것 같기도 해요. 앞부분은 되게 지치고 막 힘들고 뭐 이런 이제 1년에서는 그런 말의 모습이 이제 2년이 되면 아 그래 백마띠를 맞이하여 힘차게 잘 날아가 보자. 구름을 헤쳐서 멀리 날아가 보자. 이제 백마띠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모습을 자신은 이제 말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백마의 기상을 갖고 뛰어오르자, 다시 뛰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식이 서울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이랑 아편이랑 약간 비슷한 풍의 시가 아닐까. 약간 그 도시 문물을 비판하는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나름 해석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의 모습과 서울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 밤에 이렇게 차 불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 그런 걸 이제 뭐 그 반딧불 이렇게 슉 지나가는 네 맞아 야광충 고운 불 아래 모여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길과 길들이 핏줄같이 엉클어져 이제 도시의 그 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신없는 모습을 고추 먹고 뱅뱅 찔레 먹고 뱅뱅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의 개아미는 이제 개미를 얘기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개미에 비유한 거죠. 사람들이 도시를 막 헤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개미에 그런데 이제 잔뜩 서울에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겁이 잔뜩 든 채 개미처럼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서울 깍쟁이, 서울 가면 코 베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깍쟁이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 서울을 거미집이라고 얘기하는데 텅 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기는 있지만 없는 뭔가 비어있는 네, 실체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을 거미집이다, 텅 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뭔가 되게
바삐 사람들이 바삐 막 서울에 모여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는 경성이었겠죠. 그 바삐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뭔가 실체는 없고 자꾸 약탈만 당하고 그냥 뼈대는 있지만 사람들의 알맹이는 없는 그런 모습을 거미집이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고요. 일식 쟁반의 먹물을 담아 햇살을 비춰보는 어린이가 불 끄는 그만 하늘밖에 없는 내 나를 먹는다. 날과 땅이 한 줄 위에 돈다. 한 줄 위에 돈다는 죄송합니다. 돈다는 그 순간만이다. 차라리 한 마리기를 밤마다 정령 피로도 보았다. 마침내 가슴은 동굴보다 어두워 설레이는 다만 한 봉오리 피려는 장미벌레가 좀 지렸다. 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더덥지 아니하냐. 또 어디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려다. 밤이 향수에 철나면 눈썹이 기나니 바다랑 바람이란 그 사이 태어났고 나라마다 어진 풍 속에 자랐겠죠. 짙푸른 깃장을 나서면 그 몸매 하얀 기도순 휘둘러 눈 부시고 정녕 왈츠라도 주려나 주실란가 봐요. 햇살같이 펼쳐진 부채는 감춰도 도톰한 손결야 교수를 가려서 공지의 홀보다 깨끗이 떨려. 깨끗이 떨려. 언제나 모임에 지쳐서 돌아오면 꽃다발 향기조차 기억만 서러워라. 찬 접대 소리에다 꽃끈을 흘려보내고 촛불처럼 타오른 가슴 속 사념은 진정 누구를 애끼시는 속죄함. 발 아래 가득히 황혼이 나오라시오. 달빛은 서늘한 원주 아래 흩으면 장미저 흩으시고 아련히 가시는 곳 그 어딘가 보이요. 나만 산다. 넌 제왕의 길들인 교류 화석되는 마음의 이기가 끼어 승천하는 꿈을 길러준 열수. 목이 째지라 울어 예가도 승천하는 꿈을 길러준 열수. 목이 째지라 울어 예가도 저녁 노을빛을 걷어올리고 어디 비바람 있음직도 안해라. 어렵죠.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서 붙여야 할지 모르겠고 옛말이고 이걸 어디까지 고쳐야 될 것 같고 네 어렵습니다. 암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게 책마다 그 어떤 거는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안 바꾸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낭송하시는 분이 그 자기 말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낭송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 시인들이 쓴 시를 갖다가 낭송하는 사람들이 단어 하나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정판 책에 나오는 거 기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사해서 하는 어느 정도는 건데. 좀 바꿔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식에서 뭐 날과 땅이 한 줄 위에 분자는 그 순간
사실 원래는 이제 그 순간인 건데 그 순간도 약간 입말에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사투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식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식을 이렇게 봤구나. 저희는 왜 이렇게 뭐 선글라스 엄청 좋은 거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보거나 필름 그걸로 이렇게 보거나 이러는데 옛날에는 먹물에 중간에 먹물을 담아서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일식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 먹물에 이제 해가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 이제 비쳐서 이제 그걸 본 거죠. 근데 저도 일식을 보면 혹은 월식을 보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 너무 비현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해가 사라지다니 근데 다시 나타나다니 이러면서 엄청 충격인데 어린 시절에 이걸 보면 당연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불개는 그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하루를 먹은 거죠. 해를 먹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의 하루를 먹었어 라고 표현을 한 거고 날과 땅이 한 줄,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한 줄에 있어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근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해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빌었는데 실제 이게 벌어지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서 불개는 뭐죠? 거기 전설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해를 잡아먹는 짐승, 네, 뭐 그런 옛날 전설처럼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불개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가 사라지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표현을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다고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받은 그 마음을 장미벌레가 좀 치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벌레의 장미가 벌레 먹은 것처럼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아름답지 않니? 상처가 있어서 더 아름답지 않을까? 라고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XX에게 주는 그 XX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한 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아니 그 11쪽의 아니인데요. 제가 이 시를 계속 읽어봤거든요. 계속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지? 아니 어쩌라는 거야? 계속 읽으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쭉 했는데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어떤 여자를 묘사하는 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는 것 같아. 아니는 눈썹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예쁜 여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예쁜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목 아래 구름의 백작부인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하나 얻자면 구름을 표현한 거다. 구름이 이제 이렇게 시시각각 많이 변하잖아요. 어떤 색깔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구름이 하늘과 어우러지는 달과 어우러지는 태양과 어우러지는 뭐 그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여인으로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새하얀 구름이어서 뭐 되게 도톰한 손결, 손길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몸매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뭐 왈츠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저물녘 구름이 주변 바다, 바람, 하늘, 햇살, 황혼, 달빛 등의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시였고요. 구름을 아름다운 백작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육사의 다른 두 시와는 약간 의미가 다른, 느낌이 다른 그런 시였고요. 이제 남한산성은 충분히 이육사가 썼겠구나라고 짐작할 만한 그런 시였습니다. 1939년 3월에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당시 39년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교룡에 이제
빗대어서 너는 용인데 왜 승천할 생각을 안 해? 왜 울 생각을 안 해? 왜 날아갈 생각을 안 해? 왜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길들여졌어. 너는 점점 움직이지 않아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너 왜 승천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 너는 용이니까 승천해야지. 열수는 이제 한강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한강이 이제 계속 이렇게 용한테 얘기하는 야, 너 빨리 승천해야지. 너 빨리 날아가야지.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위에 교자가 한자를 보니까 벌레 충자에다가 이렇게 사견글자잖아요. 네. 용이 용답지 못하고 벌레에 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룡이. 용의 일종인데 약간 벌레 같은 용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너무 지지불나니. 이거 한자로 보니까 딱 그건데요. 아, 교룡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용이 아니라 용이지만 용답지 못한 용. 너무 벌레에 가까운 그런 용. 용이 높지도 못하는 맞아요. 짜잘한 용.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이 계속 이제 교룡한테 너 계속 승천해야지라고 계속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지만 얘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승천할 꿈도 잊어버리고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이런 작품이었고요. 다음은 한초 항상 말린 나의 숨결이 오늘은 해월처럼 게을러 읍비 물결을 끄고 한초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다 타는 입술을 축여주고 그 애적 사라세의 마지막 날은 기약 없이 흩어진 두 넋이었어. 젊은 여인들의 잡아놓는 소매 끝엔 고운 손금조차 아직 꿈을 찌는데 먼 성자와 새로운 꽃들을 볼 때마다 잊었던 겨울, 잊었던 계절을 몇 번 눈 위에 그렸느냐. 천년 뒤 이 겨울밤, 이 가을밤 나와 함께 빗소리는 얼마나 긴가 채워보자. 그리고 새벽 하늘 아래 무지개 서면 무지개 잡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자. 하게 돌 위에 검은 눈을 담은 수면은 이랑이랑 팔려 수면은 이랑이랑 떨려 하반기에 새벽같이 서럽고 화강석의 어린 기아의 창품 물풀을 나긋나긋 빠는 한소의 입맛보다 애달버라. 한초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쓸 때 한초가 뭐지 해서 이렇게 쳐봤었거든요. 근데 많이 보신 그런 엄청 큰 식물입니다. 요시가 아마 그 요양할 때 그 잦은 고문으로 이제 몸이 되게 피폐해져 있을 때 요양하면서 이 식물이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원이나 어딘가에 있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시를 쓴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판초를 보면서 되게 이국적이고 약간 동남아에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너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너의 모습이 마치 나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육사가 폐결핵으로 입원했을 때 발표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식물이나 나나 지금 이렇게 지쳐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똑같구나. 그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앓는 나의 숨결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인 거죠.
파초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나의 입술을 찌르주렴.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목이 마르고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너가 옛날에는 저기 2000년 전 그 옛날 사라센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라비아 북부의 아라비아인을 부르던 말. 그때 그 추억들 너 거기 어딘가에 살지 않았었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추억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젊은 여인들의 잡아못 놓은 소맨 끝엔 고운 손금조차 아직 누르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들의 그 여인들의 손길? 네, 소매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화자가 타국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파초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15쪽의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해결을 앓고 있는 이웃사, 따뜻한 남쪽의 땅을 떠나와 힘겹게 사는 파초.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 가혹해서 먼 성자와 새로운 꽃을 볼 때마다 잊었던 계절을 몇 번이고 눈 위에 그려봅니다. 지난날을 떠올리는 거죠. 미래를 떠올리는 거고요. 지금의 삶이 고달프니 1000년 뒤 가을밤에 내리는 빗소리가 얼마나 긴가 재어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하늘에 무지개에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자고 합니다. 지금은 일이 힘들지만 1000년 뒤 꿈을 이룬 후 헤어지자고,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참자고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제는 제목에서 보여져 있는 것처럼 그림의 제목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장면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시인데요. 마지막에 정축 땡땡 야는 그 땡땡은 인쇄가 잘 안 돼서 안 보이는 그래서 아마 정축년에 밤에 쓴 시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화자가 보고 있는 장면을 그냥 시로 표현한 겁니다. 도시의 검은 능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딘가에 이제 밤 저녁쯤 호수나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게 그림자가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검은 능각을 담은 수면은 이랑이랑 떨려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검은 그림자 아마 빌딩의 그 뾰족뾰족한 모습인 거죠. 그 뾰족뾰족한 그 건물의 그림자가 물 수면 위에서 떨려서 보이는 거고, 근데 그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죠. 되게 슬프고 뭔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왜냐면 조기의 새벽같이 서럽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버려진 아이의 찬 꿈, 아마 겨울쯤이거나 가을인가 봐요. 추운 그 수면 위에서 그 도시의 그림자들이 건물들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떨리고 있으니까 서럽고 찬 꿈이고, 그리고 애달프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물풀을 나긋나긋 빠는 담수어의 입맛보다 애달퍼라. 그 모습이 되게 애달프고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 아마 이제 가난한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혹은 도시 운영, 왜냐하면 노획의 검은 능각이라고 표현을 해서 빈곤한 현실 혹은 도시 문명을 비판한 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단한 삶을 짧은 시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시 성경인데요. 선생님. 극나 박정 선생 육순, 천수사홍 유육순, 창안호발 좌참신, 동래 일세 응다감, 요옥향산 입동빈. 천수가 이 늙은이에게 육순이 되었으니 맑은 얼굴에 흰머리 안금새가 새로워라. 지내온 한 세상 느낌이 많을 텐데 멀리 고향산이 꿈에 자주 오더라. 고향은 좀 뭐가 좀
만등동산 복지당 천석 환상거 한양 거작 과신대 등고 한일장 산심 금원행 시성 야색창 귀주 나하급 성월 만원방 천석 좋은 곳을 택하여 서로 즐겨서 서울에 같이 있더라. 술잔을 드니 마음이 큰 것을 자랑하고 해가 다 지도록 높은 곳에 올랐더라. 산이 깊으니 해이 짓거림이 차고 시를 유롱내 밤빛이 푸르러라. 돌아가는 배가 왜 이리 급한가. 별과 달이 천지에 가득하다. 준안흥여 주비시정 양양난 부초전 월성난 천해만리 지응제 노석청하 하한 술기운과 시정이 한창 두 가지 한창인데 북두성은 돌고 다른 난간에 가득하다. 하늘 끝 만리 뜻을 가는이 있으니 늙은 돌 맑은 안개가 나로 하여금 차게 하더라. 직접 해석하셨나 봐요. 제가 이거 입력하느라 얼마 힘들었는지 한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아 이거다 이게 해야 된다. 네, 입력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멋있네요. 그 세 작품은 되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약간 풍류에 어울리는 그런 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하석정 선생 육순 이 시는 그 이민수라는 아마 친구인 것 같은데 이민수라는 사람의 아버님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이육사가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다 이제 그분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 거고요. 만등 동산은 이제 늦게 뭐 동산에 올랐다 이런 뜻인데 저는 더 재밌었던 게 석초, 여천, 춘파, 동계, 민수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지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한시 짓고 술 마시고 얘기하고 놀고 막 같이 한시를 지으면서 논 거죠. 되게 멋있죠. 정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서 뭐 한시 지으고 다음에 너가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지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음이 있으니까 같이 지으면서 같이 노래 불렀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뭐 1942년인지 43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즈음에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시를 지은 건데요. 이제 그래서 다 언덕에 와서 여기 너무 좋다, 하루가 너무 짧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유 뭐 바쁠 게 뭐가 있니, 하늘도 있고 별도 너무 좋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신석초도 있었고요. 이원조는 저희 동생 이영규라는 사람, 전문수 혹은 어떤 사람, 이민수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시를 지은 내용이었고요. 이 당시를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 되게 정말 멋있다. 풍류가 있구나. 같이 모여서 한 시를 짓다니. 지금은 되지만 지금 모여가지고 저희들이죠 뭐. 그쵸. 시를 짓고 신앙성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감소를 나누면서 차 마시고 뭐 이런 내용을 너무 멋있더라고요. 19쪽의 준안흥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술 한잔 하셔야죠. 술 한잔 하면서 술기운과 시정은 이제 시를 생각하는 마음, 시의 느낌 이제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흥에 겨워 친구들 역시 춘파, 석초, 민수, 동계, 수산은 이제 동생 또 다른 동생이 왔나봐요. 놀다가 끝나고 왔나봐요. 여천이 같이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맞는 동 앞에 거를 먼저 짓고 산에 내려와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왜냐면 그 같이 지은 사람이 비슷하고 한 명 더 추가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노석이라는 그 사람을 앞에 있는 지음이라는 말과 연결지어서, 지음은 내 친구잖아요. 그러면 친구 중에 노석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석정? 해가지고 석정 윤세주. 석정 윤세주가 아시겠지만 그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같이 할래라고, 의였다 같이 들어올래라고 먼저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석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정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쓴 게 아닐까. 멀리, 친구는 멀리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한 시였고요. 다음은 나의 선생님 뮤즈.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네. 첫 시에 네. 그나 석정 선생 유육순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석정이 그 윤세주 아닌가요? 윤세주가 나이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윤세주도 그 윤세주가 육사보다는 4살 많은 형이고, 그 윤세주도 그 해방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나 석정 해가지고. 근데 육순이었단 육순이어서. 나이가 너무 그러니까 네, 이제 아니, 육순이면 그런 덕담으로 이런 60까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우리 예를 들어 뭐 그런 만수무강해라 뭐 이런 인사의 개념으로 시를 미루듯인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는 되게 비극적인 시죠. 빨리 돌아가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석정의 그 한자도 다르고 다른 건가요? 해서 그 석정이라고 한감을 맞으셨던데 아직 맞진 않았지만 맞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거니까요. 석정을 윤세주로 본다. 그럼 아오가 틀린 거예요? 네. 한자가 틀린 한자가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가 맞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의 뮤즈. 아주 한 것은 나의 뮤즈는 한 번도 가야 싶은 날이 없어 사뭇 밤만을 왕자처럼 누려왔소. 아무것도 없는 주세엄만도 모든 것이 제 것인 듯 버티는 멋이야. 그냥 인드라의 영토를 날아도 다닌다오. 고향은 어디라 물어도 말은 않지만 처음은 정녕 부쾌한 매운 바람 속에 자라 대고를 타고 다녔던 것이 일생의 자랑이죠. 계집을 사랑하던 수염이 너무 주체스럽대도 취하면 행랑 뒷골목을 돌아서 다니며 보보다 크고 흰 길을 자주 망도로 가리오. 그러나 나와는 몇 천법 동안이나 바로 빛이가 녹아나는 녹아나는 듯한 돌샘가에 향연이 벌어지면 부르는 노래란 목청이 의골수요. 밤도 시진하고 닭소리 들릴 때면 그만 그는 별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고 나는 촛불도 꺼져 백합꽃밭에 옷깃이 젖도록 잤소.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가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그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만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치려면 세게 치지. 네, 나의 뮤즈는 다 이렇게 나의 뭐 영감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다 이제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해석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시적 영감이나 뭐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이 안 써지는 상황. 그러니까 나의 시적 영감은 없어졌어. 나의 뮤즈는 없어. 와야 되는데 아마 나한테 오고 있지 않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는 그만 별계단에 성큼성큼 올라가고 나는 촛불도 꺼져 백합 꽃밭에 옷깃이 젖도록 잤소가 나의 뮤즈가 나의 영감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시를 쓰는 시인에게는 아주 헐벗은 나의 뮤즈. 네, 헐벗고 아무것도 없고 계속 날아다니고 나에게 오지 않고 고향은 어디다 물어도 말은 않지만 계속 나에게 오지 않아요. 계속 옛날의 영광에 취해서 계속 떠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리고 자주 망토로 가리면서 나에게는 오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술 먹고 놀기만 하지 나한테 나의 뮤즈가 오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쪽에 제 역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 시에서 나의 뮤즈는 시를 쓰는 태도이자 시인의 예술혼, 시적 영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건데, 그런데 나의 뮤즈는 나에게 시적 영감은 주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만 존재하며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을 나의 뮤즈에 빗대어서 돌려 말하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광야는 뭐 다 아시니까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이 작품이 1945년 12월 17일 날 요 시와 이제 꽃이 똑같이 같은 날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시는 이육사의 유작으로 그의 순국 이후에 유품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1943년에 일제에 체포되어 국경으로 압송되던 기차 안에서, 제가 이육사 평전을 교과서에서 학생들 가르쳤었거든요. 2003년에 이제 이육사 그 평전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가지고 그걸 가르쳤었는데, 거기에 그 맨 마지막 구절이 그거였어요. 이제 친구의 모임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일제가 와가지고 체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는 이렇게 씌우는 거, 용수, 이런 거 씌워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아마 어느 그 장면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인이 그 옥비 딸 이렇게 안고만 가니까 이육사 아빠가 이제 곧 돌아올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 딸의 뭐 손을 잠깐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육사 시 평전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이후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제 압송이 되어서 이 기차에 실려서 아마 이제 이제 감옥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압송되던 이제 기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는데, 그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잖아요. 광야가 나오고 꽃 이런 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견디며
죽음을 앞둔 채 쓴 시가 광야인 거고 꽃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절망적. 정말 한 발 제겨 디딜 곳 없는 벼랑 끝에 있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쓴 시가 이런 희망을 노래하고 나는 지금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이라는 표현도 되게 찡한 거죠. 네. 나는 정말 한 줌, 한 톨, 되게 아주 나약한, 아주 가난한 노래 시를 그냥 여기다 뿌리고 나는 이제 사라질 거지만 다시 천고의 뒤에 머지않아 올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초인은 나의 그 가난한 노래 시가 자라서 그 자라는 그 노래 시를 이어받아서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분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니 죽음을 앞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감옥에서도 정말 이런 천고의 뒤를 생각하고 모든 산맥이 연모에 휘날리는 이런 그 광대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게 좀 대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꽃은 좀 이따 읽어야겠군요. 그래서 꽃 동방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두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적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목판 용수들이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교모 푸른 하늘에 닿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친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네, 그 꽃은 아까 앞에 있는 광야와 같이 이게 비슷한 형식의 시인 거죠. 되게 지금은 절망적이고 하늘도 다 끝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툰두라고 눈속도 깊고 찬 새벽이고 다 지금 아물의 끝인데 그렇지만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고 제비때 날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건 분명히 꼭 이뤄져야 한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이 꽃상을 이루고 오늘 내가 여기서 너를 불러볼 것이다 라고 이제 희망의 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야. 지금 여기는 비록 툰두라고 암울하지만 아니야. 우리에게는 희망찬 미래가 분명히 꼭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거는 이제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이야 라고 당위를 얘기하고 있는 희망찬 노래였습니다. 그게 이제 꽃이었고요. 제가 이제 수능 볼 때 이 작품이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 작품이 같이 나왔었는데 진달래꽃에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랑 이웃사의 꽃 둘 다 꽃이잖아요. 그 두 꽃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와는 애틋한 그런 맞았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다음에 교목은 저는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유서 같은 느낌? 뭔가 유서 내가 어떤 마지막에 나의 의지, 나의 다짐을
작품에 진짜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S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윤세주, 석정 윤세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에게 보내는 나의 의지, 다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차라리 그럴 거면 봄에 꽃도 피지 말고 나는 뉘우침 없어, 뉘우치지 않아, 나의 마음은 바람도 흔들지 못해 라고 어떤 이렇게 극한 강렬한 다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이웃사의 다른 작품도 그렇지만 저는 특히 이 작품이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첫 부분만 읽어보면 이 시는 이육사의 다른 시들보다 짧으면서도 시인의 강렬한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각 연의 마지막 시어를 말하라, 아니리, 못해라 등 부정어를 종결 어미로 사용하여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비굴하게 순응하지 않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세월에 불타고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호수 속에 거꾸러져 나는 그냥 죽을 거야. 그렇게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예, 차마 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그 굳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였고요. 당연히 이 교목은 자신의 모습인 거겠죠. 나는 뉘우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면 차라리 죽어서 흔들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유서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렬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도서인데요. 저기 대표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 건데? 홍준세, 김홍준 선생님. 이게 엄청 길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 말인가? 전 잘해도 괜찮아요. 그러시는데 이러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게 너무 길. 해조사 동방을 찾아드는 신부의 발자취같이 조심스레 걸어오는 고약한 소리. 해조의 소리는 네모진 네 등창을 열다 이 밤에 나를 부르는 이 없으려만 남생이 등같이 외로운 이 손방을 싸고 오는 소리. 고약한 고이한 침략처럼 내 보고의 문을 흔드는 건 누군고. 영주인 나의 한 마디 허락도 없이 코카서스 평원을 달리는 말급 소리보다 한층 요란한 소리. 고이한 약탈자여, 내 총열밖에 너들의 뺏길 게 무엇이요. 가난한 귀양살인 손님은 파리하라. 올 때는 왜 그리 호기롭게 몰려와서 너들의 손결이 밀수자같이 헐대느냐. 오, 그것은 나에게 호소하는 말 못할 울분인가. 내 고성엔 밤이 무겁게 깊어가는데 세 줄에 끌려 걷는 수인들의 무거운 발소리. 옛날의 기억을 아롱지게 수놓은 고이한 소리. 해방을 약속하던 그날 밤의 음모를 몬동이 트기 전 또다시 속삭여 보는가. 검은 베일을 쓰고 오는 젊은 여성들의 부르짖음. 고이한 소리. 발밑을 지나며 혹혹 느끼는 건 어느 사원을 탈주해온 어여쁜 청춘의 반역인고. 시들었던 매 한 분도 해조처럼 부풀어오르는 이 밤에, 이 밤에 날 부를 이 없거를
고이한 소리. 광야를 울리는 불맞은 사자의 신음인가. 오, 소리는 장엄한 내 생의 마지막 고요. 내 고도에 맺힌 낀 성곽을 깨뜨려다오. 산시를 세워내는 분만의 큰 괴로움. 한밤에 찾아올 귀여운 손님을 맞이하자. 소리, 고이한 소리. 지축이 매직에 달려와 고요한 성방을 지새게 하는구나. 거인의 탄생을 축복하는 노래의 합주. 하늘에 사무치는 거룩한 기쁨의 소리. 해조는 가을을 불러 내 가슴을 어루만지며 잠드는 넋을 부르다. 오, 해조, 해조의 소리. 상당히 길죠? 엄청 길어. 상당히 길고 어려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 그쵸?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해석하면 이게 뭐야? 그래서 네 하나하나 이제 뭐 단어 뜻을 누가 읽는 거야? 지금 이분이요. 봉수세? 네. 이런 건 자신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 약간 흐름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광야나 꽃처럼 이렇게 흐름이 있으면 좋은데 얘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여기 이 제목이 해조사잖아요. 근데 바다 읽어고요. 네, 해조의 소리.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제가 거기 밑에 보면 27쪽에 보시면 이 시는 풍림이라는 이제 그 잡지의 시인인데 목차에는 해조음으로 나왔대요. 근데 이제 본문 제목은 해조사라고 해서 이제 해조사가 더 어울리는데 해조음이면 해조의 소리,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되는 거고 해조사면 해조에 대한, 그러니까 파도에 대한 노래인데 이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육사가 아마 바닷가 어딘가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었던 거죠. 섬이나 어딘가에서 아니면 그 배 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자기가 되게 파도 소리와 연산되는 그 이미지를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들으니 어떤 막 승려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니 저 멀리 코카소스에서 누군가가 뭐 부르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연상되는 것들을 쭉 적은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상 하나를 얘기하는 거인 거죠. 제일 처음에는 신부의 발자취처럼 조심스럽게 파도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뭐지? 뭔 소리지? 아, 파도 소리구나.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연에 보면 남생이 등같이 외로운 그 틈을 그 파도 소리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이한은 이제 괴이한, 이상한, 고약한 침략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내가 파도 소리가 들리네. 나의 허락 없이 파도 소리가 들어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파도 소리를 들으니 코카소스 평원을 달리는 말고소리보다 요라는 소리, 엄청 큰 이제 파도 소리가 들렸나 보죠. 그러면서 약탈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쭉 뭐 밀수자 같기도 하고, 그걸 들으니 수인들의 무거운 발소리, 이렇게 고약한 소리, 그런 것들이 쭉 떠오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파도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제목이 해조사, 파도 소리에 대한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거인의 탄생을 축복하는 노래의 합주. 그러니까 이거 파도 소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뭐 하늘에 사무치는 거룩한 기쁨의 소리, 이 모든 게 파도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조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소년에게는 누가 읽어주시나요? 소년에게 차디찬 아침 이슬 진눈과 빛나는 목가 연꽃 하나 다복이 피고 소년아 내가 났다니 맑은 넋에 깃들여 밭꽃처럼 자랐으라. 큰 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을 새기고 너는 춤마 달리며 죽도 저 고든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봐도 좋다. 서풍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주름을 노래하며 노랫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네. 소년에게는 아마 이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 세대의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너는 되게 비범한 아이야 라고 얘기해. 차디찬 아침 이슬의 진주, 너는 진주처럼 진주인가? 빛나는 이제 연못가 연꽃 하나 다복이 피고 되게 아름다운 풍경인 거죠. 거기서 소년 네가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맑은 넋이고 밭꽃처럼 자랐어. 이게 아름다운 깨끗한 순수한 맑은 그런 거죠. 큰 강목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을 새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석양을 보면서 강물의 큰 뜻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준마 말도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 말 달리는 소리를 떠올리면서 너는 되게 올곧은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자라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소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도 춥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 듯 어떠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앞부분은 다 이렇게 너는 영웅처럼 되게 맑은 넋의 밭꽃처럼 영웅 같은 이미지이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흔들리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제가 그 소식 쪽에 쓴 부분을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현실은 별들도 추워 얼어붙어 암울한 상황인 겁니다. 이 암울한 현실에서 소년이 부르고 싶은 노래 가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미쳐 돌아가니 소년의 노래 가락이 흔들려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조차 미친 듯 이미 세상은 미쳤으니 너조차 미친 듯 어떠겠니? 그러니까 너는 영웅 같은 면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끊임없이 나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소년은 아마 자기일 수도 있고 뒤 후세대일 수도 있겠죠. 그 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인데요.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사실 이게 외운다고 외웠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꼭 한 개의 별을 시리성자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도 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중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아름다운 미래를 꾸며볼 동방의 큰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가지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것. 아롱진 소름밖에 이룰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한 개의 새로운 지구를 차지할 오는 날의 기쁜 노래를 목청에 핏대를 올려가며 마음껏 불러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야의 젊은 남자들,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죽여라. 화전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 천리를 차지하자. 다 같이 제멋에 알맞는 풍량한 지구의 주제자로 인자 없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할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이 땅, 그 땅 위에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깃뿌려 보자. 앵석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찬양엔 예의 꺼림없는 반추의 노래라도 불러보자. 영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장이 항상 거룩하시니 새 별을 찾아가는 이민들의 그 틈엔 안 끼어 갈 테니 새로운 지구에 대한 죄 없는 노래를 진주처럼 흩치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망정 한 개, 또 한 개 12성자 모든 별을 노래하자. 여기다가 외웠는데 하니까 또 안 되네. 열심히 외웠어요. 이거 사실 이육사 씨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일단 영어 놓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맛도 들어가고 부지런 영어 봅시다. 제가 대표님이 책임지고 먼저 외웠습니다. 꼭 눌러주시네 그냥. 네, 이게 이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얘도 뭐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긴 하죠. 계속 이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고 얘기를. 역시 이거는 희망찬. 네, 앞부분에는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그 한 개의 별을 갖는다는 건 한 개의 지구를 갖는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이 표현이 참 멋있죠. 어떻게 그 12성자의 많은 별을 어떻게 다 노래하겠니?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다만 한 개의 별일 망정, 한 개, 또 한 개 하다 보면 12성자 모든 별을 노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가난한 힘든 이 사람들과 함께 생산의 씨를 뿌려보자. 별과 지구를 노래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희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32쪽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롱진 서름밖에 잃을 것도 없는 낡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시대를 탓하며 무기력에 빠지거나 분노를 표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북쪽 툰드라와 같이 낡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사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별과 지구를 노래하기로 합니다. 별과 지구를 노래한다는 건 아마 별과 지구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네. 모든 생산의 씨를 뿌리기로 합니다. 아득히 멀리 있거나 어쩌면 자신의 생애에서 볼 수 없는 희망일지라도
목에 핏대를 세워 불러보기로 합니다. 이 시는 새 희망으로 다져진 새 땅의 주인이 되자는 의지를 담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네,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가 끝이었고요. 이 뒤에 보시면 반묘와 해구 두 시는 그 시 목록, 그러니까 시 전집이라고 하는 책에는 있는데 여기 목록에는 없어서 제가 네. 있잖아요. 있어요. 이승훈님. 이승훈 씨. 이 팀. 이 팀에서 반려가 있습니다. 한명가 누가 했지? 이승훈. 그냥 넘어가도 아, 네네. 제가 네, 저의 명단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반묘와 해로를 집어 넣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자료를 찾다가 그냥 읽으시면 돼요. 반묘는 이제 고양이를 묘사한 거였고요. 해로는 이제 우연히 오랜만에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두 모두 한 여인을 생각하며 한 여인에게 보내는 시였다라고 신석초가 나중에 증언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라고 예, 그 영원한 한 여인에게 준 꽃다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할 게 이제 37쪽, 38쪽을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목록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팀은 변함이 없는 거죠. 네. 팀 안에서 그러면 약간 그 네. 발표 순서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시 발표 순서를 그 37쪽은 그냥 그 이육산 시가 발표된 순서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1930년에 이육사의 말이 있었고 말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바다의 마음은 제일 나중에 발표된 시여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팀 안에서 그냥 이 발표 순서대로 좀 조정하셔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38쪽은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38, 39는 제가 약간 나름 좀 주제별로 한번 이렇게 비슷한 느낌, 비슷한 부류의 시를 좀 이렇게 묶어본 건데요. 이제 오프닝은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프닝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희망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부분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맨 마지막을 뭐 광야이거나 꽃이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건 이제 이렇게 팀 순서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회상, 추억,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부분으로 이제 그런 비슷한 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연 및 풍경, 그냥 어떤 풍경 묘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작품을 6개 넣어보았고, 그 당시에 아무런 시대 상황을 비판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3개만 넣었지만 사실은 중간중간 사회를 비판하거나 그 당시 우리나라를 가슴 아파하는 시의 내용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시는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초가가 암울한 시대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막 밀고자를 피해서 저기도 이게 지금 밀고자 뭐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초가가 암울한 시대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주제나 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충분히 옮겨질 수 있는 시입니다. 도시 비판이라고 제가 넣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뭐 비판, 암울한 시대 현실, 뭐 아편 이런 거는 당시에 시대 암울한 시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암울한 시대 상황이나 도시 비판은 사실 한꺼번에 같이 묶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시 및 한시라고 제일 처음에 말이랑 그 한시 3편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한시가 되게 좋은데 어디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과 같이 읽으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아니야, 말을 약간 좀 의지를 다지는 거야 라는 부분으로 어디론가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의지, 나의 뭐 교목과 같이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냥 아예 한시를 따로 빼서 제가 풍류라고 좀 말이 안 되게 적어보기는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한시를 좀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요, 허탈해요, 허무해요 라고 해가지고 해조사, 노정기 이렇게 쭉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위안, 화문이 이제 대표적인 시겠죠. 그래서 화문, 서풍, 파초가 약간 비슷한 시가 아닐까. 그래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삶의 의지, 절정, 소년에게 교목 세 작품을 넣었고 마지막 희망, 청포도, 광야, 꽃 이렇게 세 작품을 넣었는데 이건 제가 정한 주제인 거고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주제를 이렇게 뒤로 바꿔도 되겠다, 옮겨도 되겠다 라고 하시면 그걸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그 두 작품 37쪽과 38쪽을 살펴보시고 그 팀 안에서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하셔서 바꾸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발표 순서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이야기의 흐름을 하신다면 좀 다르게. 근데 이미경 선생님이 화문을 다 외우셔가지고 꼭 이미경 선생님은 화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문하고 절정을 다 넣었어요. 그걸 꼭 하셔야 되는데. 두 개는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1팀 낼 거야. 그래 알았어요. 1팀이 꼭 1팀에서만 한꺼번에 그 막을 4명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고 1팀에 시가 있으면 1팀에 갔다가 또 4팀 있으면 4팀 와서 그 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잖아. 지루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시가 또 제일 많이 있는 팀이 어디지? 뒤쪽에? 내가 또 한두 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시나리오 나중에 다시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 개수는 2팀이 많아요. 2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맞춰볼게요. 맞춰서 이제 끝에 나는 처음에 하니까 나중에 와서 시간 바뀌고 좀 펼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말씀드릴 거는 없으시겠고 제가 이 저번 거랑 이번 거 원고는 좀 정리를 해서 윤창규 선생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좀 살펴보시고 공연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가 됐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사진 한번 들어갈까요? 찍을게요, 선생님.